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입지 논란은 역시 기우였습니다.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F조 5차전 파리의 올 시즌 전반기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던 뉴캐슬과의 홈 경기,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경기 파리가 무려 빅찬스를 9번이나 놓치는 극악의 결정력 속에 조기 탈락 위기까지 겪었지만 극적인 음바페 선수의 동점골로 인해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을 살렸습니다. 음바페 선수와 더불어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면서 파리의 투 에이스라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파리가 이날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도 뉴캐슬을 상대로 고전했던 이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어떤 면에서 앞으로 파리의 핵심 선수로 더욱더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F조 5차전에서 뉴캐슬과 1대1로 비겼습니다. 뉴캐슬 원정 1대4 참패를 서력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터진 동점골을 통해서 조기 탈락 위기를 넘겼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렸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AC밀란의 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3대1로 승리하며 승점 10점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만약 뉴캐슬이 승리했다면 뉴캐슬이 승점 8점, 파리가 승점 6점에 그치게 되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파리가 도르트문트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뉴캐슬이 AC밀란을 상대로 이길 경우에는 파리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후반 추가 시간 파리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2위 자리를 지켰고, 이로 인해 파리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기는 건 위험해요. 유럽 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같은 팀 간의 상대 전적을 보게 되는데요. 파리가 이번에 뉴캐슬과 비기면서 상대 전적이 1무 1패로 열세가 됐습니다. 만약 파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와 비길 경우에는 승점 8점이 되는데 뉴캐슬이 밀란을 이기면 역시 승점 8점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파리가 3위로 떨어지면서 유로파리그로 가야 하니까 파리는 마지막 경기 도르트문트를 반드시 이겨야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날 경기 비기기는 했지만 사실 경기 내용으로 보자면 파리가 큰 점수차로 이겼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파리 생제르맹의 기대 득점이 무려 4.47골, 4골 이상을 넣었어야 하는 경기였거든요. 물론 뉴캐슬 역시 1.48골로 한 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무기력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효과적이고 실리적인 역습 축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를 지배한 건 파리였습니다. 볼 점유율도 72%, 슈팅 숫자가 파리가 무려 31개를 때렸어요. 뉴캐슬의 슈팅 숫자는 5개 불과했고 유효 슈팅도 2개밖에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파리는 문제가 31개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7개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빗나간 슈팅만 14개였고 그 중에서도 빅찬스 미스가 무려 8개나 있었어요. 9번의 빅찬스 중에 득점이 된 건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과정에는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해서 조커로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무려 홀로 3개의 빅찬스를 날렸고 이 3개의 빅찬스는 정말로 다 골이 되었어야 할 장면이었을 정도로 극악한 말도 안 되는 최악의 결정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에니케 감독이 사전에 예고한 대로 공격적인 4-3-3 포메이션을 썼는데요. 최전방에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는 예상대로였으나 경기 하루 전 UEFA 공식 기자회견에 에니케 감독과 함께 나섰던 비티냐가 벤치로 내려가고 이 비티냐의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우가르테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고 파비안 루이스가 오른쪽 메잘라에 배치가 됐는데요. 당초 프랑스 언론의 예상은 비티냐,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의 3미들이었지만 저희가 예상한 것도 비티냐와 이강인을 함께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폼이 좋았던 파비안 루이스를 오른쪽에 배치했고 또 아마도 피지컬적인 면, 신체적인 면, 키에 대한 측면까지 생각했을 때 이강인, 비티냐를 함께 쓰기보다는 파비안 루이스 한 명 정도를 선발로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비티냐와 이강인 중에서 조금 더 치명적인 공격력을 갖고 있는 선수, 게다가 지난 주말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푹 쉬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은 합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마르키뉴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루이카 에르난데스가 왼쪽 풀백,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이었고 슈크리니아르의 센터백 파트너로 다닐루 페레이레가 배치됐고요.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 예상대로 고든, 이삭, 알미론이 3명의 공격 라인을 구성했고 조엘링턴과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미드필드 파트너로는 새롭게 어린 선수
패기 넘치는 선수 마일리가 배치됐습니다. 포백 라인의 왼쪽에 리브라멘토, 센터백은 셰어와 라셀레스, 그리고 트리피어가 오른쪽 풀백, 닉 포프가 골문 지켰는데요. 이날 예상외로 선발 기회를 얻은 리브라멘토와 마일리의 플레이가 기대 이상이었고, 이를 통해서 뉴캐슬이 좋은 플레이를 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리브라멘토가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또 아쉬운 플레이를 보이게 됩니다. 경기 시작부터 음바페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호흡을 잘 맞췄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의 자리 왼쪽 메잘라에서 왼쪽 윙어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미드필드로 뛰었는데요. 음바페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주면서 프리롤로 움직였을 때 이강인 선수와 합을 많이 맞췄어요. 이 장면도 경기 시작 1분 만에 음바페 선수가 사이드에서 안쪽에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내주면서 주고받고 들어가는 배우 침투를 연결했거든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빠져들어가는 음바페에게 패스했고, 다시 또 이강인 선수가 공을 주고 빠져들어가자 그쪽으로 음바페 선수가 패스를 내주는 두 명이 2대1 패스를 연달아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문전으로 컷백을 시도했는데 무하니 선수를 향한 패스가 아쉽게도 라셀레스의 차단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흘러나온 공을 음바페가 다시 잡고 또 다시 비어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주저없이 바로 그냥 줍니다. 이강인 선수가 비어있으면 음바페는 바로 공을 줘요. 믿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가 무하니를 향해서 크로스 패스, 컷백을 시도했는데 또 한 번 이제 라셀레스가 몸을 던져서 차단하면서 아쉽게도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는데요. 이후에도 공격은 대부분 파리가 주도했습니다. 전반 9분에는 하키미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서 무하니와 2대1 패스를 주고받는데 무하니도 멋진 백힐로 하키미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연결했고, 하키미가 문전 우측까지 침투에 들어간 이후 마지막 패스를 연결했고, 이 마지막 패스를 또 중앙으로 치고 들어왔던 음바페가 감각적인 백힐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하필이면 닉 포프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수비 가담도 열심히 했는데요. 뉴캐슬의 공격은 거의 파리가 몰아치다가 역습하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이 장면은 전반 14분 이강인 선수의 대단한 집중력과 헌신이 빛났던 장면인데요.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침투하던 트리피어의 컷백 상황에서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이 공을 받아서 알미론에게 딱 내주는 상태였는데 알미론이 프리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뒤에서부터 열심히 뛰어들어오면서 알미론이 슈팅하기 직전에 몸을 던지면서 나이스 태클로 차단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뉴캐슬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던 파리인데요. 전반 24분 왼쪽 측면에서 웨프트백 리브레만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돌파를 선보였어요. 지금 보시면 2명 사이에서 빠져 들어간 이후 3명 사이에서 바깥으로 돌아 나오는 과정, 4-5명의 파리 수비의 압박을 정말 대단한 기술로 세밀한 컨트롤로 이겨내고, 그로 인해 반대편에 공간이 열렸다 보니까 패스를 내준 것, 알미론이 이어받아서 왼발 슈팅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돈나룸마가 1차적으로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빠르게 반응한 이삭이 달려들어서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뒤 만회를 위한 파리의 총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전반 23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왼발 프리킥 크로스를 덴벨레가 문전 우측에서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대를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반 30분에는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하키미의 크로스 패스를 무하니가 가슴으로 밀어주고, 덴벨레가 이 흐른 공을 백힐 패스로 연결하면서 문전 왼쪽으로 깜짝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 패스를 향해서 이강인 선수가 또 열심히 뛰어들어와서 슈팅까지 해줬지만 마일리의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또 한 번 이강인 음바페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갔는데요. 음바페 선수가 왼쪽 사이드라인에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밀어주고 다시 침투해 들어가면서 2대1 패스를 시도했죠. 그리고 음바페의 컷백이 문전까지 배달이 됐지만 무하니의 논스톱 슈팅이 파비안 셰어의 가슴팍에 막히는, 블로킹에 막히는 상황 속에 결국 뉴캐슬의 0대1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전반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제골을 내주기 직전 상황의 역습 상황,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파리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거든요. 다만 기대 득점은 전반전에 파리가 1.66골, 뉴캐슬이 1.42골로 팽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공격 시도 빈도에 비해서 파리가 위협도가 떨어졌던 것이죠. 전반전에 파리가 14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효 슈팅은 3개에 불과했고, 물론 빅찬스 2개가 있지만 모두 놓치는 아쉬운 결정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전반전 3개의 슈팅 중에 2개가 유효 슈팅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골이 될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후반전 들어서 엔리케 감독은 경기 전술을 바꿨습니다. 선수는 바꾸지 않았지만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메잘라로 이동시키고 파비안 루이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켰는데 아마도 오른쪽 측면에 공격이 좀 둔화돼 있었어요. 하키미와 무하니, 덴벨레가 연계하면서 시도는 해봤지만 밀도나 이제 창의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조금 더 상대의 분산을 시키겠다, 음바페 선수 쪽에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였죠. 음바페, 이강인이 함께 있을 때 그쪽으로 워낙 많은 수비가 몰렸는데 반대 전환을 했을 때 결정력이 아쉬웠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조금 더 편안한 플레이를 많이 보였는데 문제는 54분 덴벨레 선수가 뒤로 빼준 공을 이강인 선수가 키핑할 때 조금 터치가 길었죠. 이때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달려와서 압박하고 끊어내고
본인이 역습을 시도하자 본인의 뒷공간을 내준 이강인 선수가 유니폼을 잡아 끌면서 막았고 그로 인해 경고를 받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56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본인의 최고 장점인 킬패스를 보여줬는데요. 무려 뉴캐슬 수비 라인 4명을 한 번에 관통하는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무하니에게 내줬고 무하니가 이 패스를 곧바로 배우로 들어갔던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렸던 덴벨레에게 딱 돌려줬어요. 하지만 이 패스를 향해 달려들어갔던 덴벨레의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 닉 포프 골키퍼도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슈팅을 하지 못한 채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다득점 승리까지 노렸던 파리였기 때문에 62분 공격을 강화하는 카드를 에니케 감독이 꺼내들었는데요. 공격수 무하니와 수비형 미드필더 우가르테를 빼고 윙어 바르콜라와 또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티냐를 투입했고요. 이로 인해 사실 이강인 선수는 이미 오른쪽에 가 있었잖아요. 왼쪽 공격 라인을 강화한 겁니다. 우가르테의 자리로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가지고 비티냐가 왼쪽 메잘라로 뛰고 무하니 선수가 조금 부진했잖아요. 바르콜라를 왼쪽 공격수로 배치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했던 총공세를 펼친 것인데요. 이때 이미 뉴캐슬이 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63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덴벨레와 호흡을 잘 맞춰보면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이강인 선수가 문전 바이라인까지 들어가서 컷백을 줬는데 아쉽게도 이 컷백이 이제 바르콜라에게 연결되기 직전에 또 한 번 마일리의 6탄 수비에 차단이 됐습니다. 66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우측으로 갔기 때문일까요? 음바페도 우측으로 많이 이동을 해줬어요. 무하니가 빠진 이후에 음바페가 중앙 공격수로 뛰고 바르콜라가 왼쪽 공격수로 뛰었는데 음바페가 오른쪽에서 한 명을 너끈하게 제껴내고 완벽한 돌파에 이은 컷백을 줬는데 여기서 아쉬웠던 것이 바르콜라의 결정력입니다. 바르콜라의 슈팅이 하필이면 닉포프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닉포프를 막고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놓쳤고요. 67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의 전진 패스를 음바페 선수가 이 장면 보세요. 수비가 견제하니까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따라붙으니까 등진 채로 백힐 패스로 스루 패스를 강력하게 딱 찔러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예술적인 패스가 이어졌고 뒷공간으로 바르콜라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골키퍼와 마주했는데 허무하게 바르콜라의 슈팅이 옆그물로 그냥 빗나가 버렸습니다. 76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기점 패스를 덴벨레에게 내줬고 덴벨레의 스루 패스가 음바페의 침투 동선으로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조금 패스가 길었습니다. 포프 골키퍼가 차단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기점이 아닌 스루 패스를 직접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조금 더 정밀한 패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82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가 공격에 가담해 연결한 크로스 패스 문전 컷백을 덴벨레가 슈팅으로 이어갔는데 덴벨레도 이 슈팅을 골대 옆으로 좀 빗나가는 마무리를 하면서 아쉬운 결정력 속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조금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은 82분에 이강인 선수를 빼주고 아센시오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공격 선수들을 많이 늘렸고요. 85분에는 수비수인 다닐루를 빼고 스트라이커 하무스를 더 투입하면서 완전한 총공격, 전원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87분 음바페 선수가 또 한 번 문전을 돌파해서 시도한 슈팅 1차 슈팅이 이제 포프에게 걸렸고 제차 슈팅은 또 아쉽게 옆으로 빗나갔어요. 이 장면 보시면 덴벨레 패스를 받을 때 음바페 선수가 기가 막힌 마르세유 턴으로 돌아냈고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까지 어깨로 이겨낸 이후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결정력이 조금은 음바페답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에는 계속해서 바르콜라가 중요한 기회들을 놓쳤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하키미의 크로스 패스가 바르콜라에게 연결됐어요. 음바페 쪽으로 모든 수비가 몰렸기 때문에 완전한 프리 찬스였는데 바르콜라의 슈팅이 아쉽게 빗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로 치솟으면서 홈런을 때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파리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8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문전으로 침투된 패스를 덴벨레가 키핑하는 가운데 튀어오른 공을 리브라멘토가 팔로 막았습니다. 이 장면이 VAR 체크로 실시가 됐는데 팔이 내려가면서 분명히 움직이면서 공을 건드렸기 때문에 공이 와서 맞은 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포착이 됐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요. 8분에 음바페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침착하고 강력하게 성공시키면서 패배 위기를 극복하는 1대1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뒤에 파리가 역전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9분 추가 시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키미가 또 한 번 크로스 패스를 올렸을 때 문전 왼편에 바르콜라가 또 프리 찬스였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헤더 슈팅이 마치 수비가 걷어내는 것처럼 골대를 외면하면서 결국 파리는 1대1 무승부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르콜라의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파리가 쉽게 좀 골차를 버리면서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파리는 앞으로도 빡빡한 일정을 12월에 치르게 됩니다. 곧바로 오는 주말이죠. 12월 3일 일요일 밤 9시에 르아브르와 프랑스 리그앙 14라운드 원정 경기 치르고요. 이어서 12월 10일 일요일 새벽 5시에는 낭뜨와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는 역시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 12월 14일 새벽 5시 챔피언스리그 F조 마지막 경기인데요. 이 경기까지 파리가 16강을 걱정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죽음의 조라도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를 이겼다면 수월하게 16강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한 골이 너무나 아쉬웠던 파리입니다. 다만 도르트문트가 말씀드린 대로 16강을 확정했기 때문에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파리가 이 경기 이기고 원정이지만 독일에서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을지 또 이 경기까지 이강인 선수의
선수의 활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리그왕은 크리스마스에 휴식기가 있긴 하지만 일정들이 이어지는데요. 12월 18일 새벽 4시 45분에 릴과의 원정 경기, 12월 21일 새벽 5시에 메스와의 홈 경기 이후 아직 정확한 시간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2024년 첫 번째 경기로 프랑스의 슈퍼컵이죠. 지난 시즌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인 툴루즈와 트로페 대 샹피옹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 때 이제 아시안컵 차출이 이뤄질 수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까지 치르고 갈지 아니면 그대로 아시안컵에 합류할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나온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이강인 선수의 활약 소식과 프랑스 현지 반응 그리고 현지의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